예,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이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에 통합당은 총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한편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거주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관련 정치권 소식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총선 얘기 할 게 많은데요. 먼저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을 한다. 그래서 뭔가를 정부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은 여야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누구에게 얼마만큼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각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야당이 추경을 통과시키려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상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황교안 대표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재용 대표가 그 얘기를 처음 제안했을 때 그때 이 정도의 그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거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이러고 반대하고 그다음에 김종일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 일회성 예산 지원으로는 안 된다. 정부 예산 중에 한 100조는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 또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거 매표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매표행이라고 얘기하면서도 70% 줄 거면 다 줘라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입장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시그널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왠지 미래통합당이 초조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초조해 보이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손톱 뜯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긴장하면.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뭔가 일관된 기조를 얘기하고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준다거나 야권이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과감한 대책을 좀 더 오히려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을 텐데 오히려 더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글쎄요. 선거에는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야당의 어떤 공격 타겟, 그러니까 지급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정부는 이제 다음 주에 좀 확정 발표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를 확실하게 짚어서 공격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일단 지금 정부의 그 지원 정책도 사실 좀 타이밍이라든지 혹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너무 성급했다. 왜냐하면 이미 정확하게 정의 지원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나서 설득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기본소득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문제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지금 혼선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야당이 정확하게 맥을 못 짚고 있다 그 지적은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의 어떤 처음에 혼선도 사실은 빚어진 어떤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건 뭐 정부든 야든 정치권이 앞다퉈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돈풀기 경쟁을 하는 모습 이건 굉장히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가 하려는 취약계층을 긴급하게 도와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정부가 표현하는 건 뭐 우리 국민이 모두 다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응원 차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런데 앞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그건 복지의 차원이나 경제적 언어를 읽을 수 있지만 정부가 국민을 응원한다는 건 사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표현도 아니고 복지적인 표현도 아니거든요. 그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여든 야든 지금 좀 냉정해져야 된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지만 이 돈이 전부 다 세금이고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 액수 경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자체 재원에서의 20% 부담을 좀 해달라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자체들은 반대 입장이 좀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을 좀 중단을 하겠다. 그리고 경기도는 그 20%를 빼고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네, 지자체 전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방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 일부분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나왔을 때 정부에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입장을 못 정하고 뒤로 한참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오히려 광역자치단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지급하겠다고 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먼저 지급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적 공감대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겠다 판단해서 정부가 나중에 이제 뛰어드는 셈인데요. 저는 차라리 지원할 거면 정부는 보편적 지원으로 가고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선별적 지원으로 갔어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기도의 상황하고 저기 경북에 있는 아주 작은 지자체하고 사정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강원도 상황하고 저 광주에 있는 상황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각 지자체별로 노인 인구의 비율, 그다음에 영세 상인들의 비율이나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이 많은 곳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처지에 따라서 지원의 방식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정부가 늦게 결정하면서 오히려 지자체가 보편적 지원을 먼저 하는 네. 이런 모양새가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러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 이번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할 때 8대2 매칭으로 하자. 20%는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자체에서 이미 우리 지원하겠습니다. 얘기해서 지자체 예산을 끌어다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나머지 것들도 같이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반발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부가 좀 더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자체별로 어느 지역은 뭐 중위소득의 80%, 70%, 50%까지 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취약계층은 이미 정부 복지 지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미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이미 다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상위 계층부터 시작해서 중위소득 정도까지나 아니면은 그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어느 업종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특성들이 지금 다 각자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뒤늦게 만약에 이런 정책을 내놨다고 하면은 앞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추경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도 부담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추경 처리 뭐 물론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3차 추경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까지 이제 추경의 예산을 반영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거는 뭐 국회 안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한데 네. 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네. 이게 잘 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질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뭐냐면 이겁니다. 자, 3차 추경은 지금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추경도 1차 추경안이 통과되자마자 2차 추경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문제는 동의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정말 유례 없이 1929년에 대공황 못지않은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 미국마저도 양적한 무제한 정말 달러를 찍겠다라고 다시 한번 예. 선언을 한 점. 이런 여러 가지 선에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함부로 갑작스럽게 계속 연이어서 입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국가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홍남기 부총리나 혹은 그 전임자인 김동연 부총리가 계속 견지했던 문제는 어쨌든 고관을 책임져야 되는 그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여당이 예를 들어서 3차 추경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래 총선을 앞두고 또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또 앞장서서 3차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흘린다든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야말로 선거용이 아니겠느냐라고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 추경은 2차 추경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재정이라든지 보고 나서 언급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번 문제에 있어서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자꾸 선거를 중간에 집어넣으면 논의가 꼬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거를 중간에 집어넣고 그 변수를 놓고 자꾸
뭐 지금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자꾸 개입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중시했던 나라들,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재정 건전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지금은 뭐 적자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 거를 자꾸 선거의 개념으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일부러 이걸 꺼내가지고 뭔가 표심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야권에서는 의심의 목소리는 뭐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걸 쟁점화하는 것이 별로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만큼 사실은 지금 사정이 굉장히 절박하기도 하고요. 예,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총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그 선거를 개입해서 읽고 싶지는 않으나 저도 예. 문제는 우리가 미국과 또는 독일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일본만 하더라도 20년 동안에 장기 경기 침체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권 어떻게 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금화해서 장롱 속에 처박아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비 진작을 위해서 상품권을 지금 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면 그 상품권으로 그럼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침체되는 건 사람과 물자가 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지 나에게 돈이 직접적으로 당장 쓸 수 없어서 침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미국한테 148만 원씩 지급하는 건 미국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마지막 소비처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만약에 소비를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내수 70%, 미국 내수 70%가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정부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 돈을 지원한다라고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저는 반대입니다. 예. 총선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비례정당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강조되면서 각 여야, 거대 양당에서도 통합 위성정당과의 한몸 마케팅을 굉장히 좀 분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색 사용하는 건 기본이고요. 네. 뭐 더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이름까지 이제 슬로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한몸 마케팅이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더 이상 확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결집할 만큼 결집했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찍고 싶지 않은 그 유권자들이 이렇게 마케팅한다고 해서 더 찍어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나와 같은 편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유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나와 다른 편이 누군가가 오거나 아니면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다른 사람이 이거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효과가 없다. 이미 그러기에는 시간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들여서 확실하게 투표장으로 데리고 가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이 되는 선거라고 볼 수 예. 있거든요. 특히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드는 것까지 과정도 별로 순탄치 않았을 뿐더러 위성정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위성정당 만들었는데 자기 지지층이 분산이 되거나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사실 만드는 효과도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교묘하게 선거법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제 한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거법상으로는 출마자는 다른 당을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 선거법이 있는데 네. 지금 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동 선거 유세를 나가서 각자 지지를 호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권자들이 과연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일단 선관위가 조금 더 뚜렷한 그런 그 뭐 지침이라든지 혹은 규정을 내려야 된다. 물론 초유의 사태입니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좀 애매한 어떤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해찬 대표는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원칙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좀 더 나와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쪽 거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온갖 방법이 다 동원이 될 거고요. 사상 초유의 그러니까 이 정당 이름을 제대로 인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순번도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비례 1번, 지역구 1번이 똑같았고 비례 2번, 지역구 2번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뭐 다르죠. 비례는 또 1, 2번 없고 3, 4, 5번인데 정당명도 다 다르고요. 이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색깔도 함께하고 또 아마 유세에서도 여러 가지 또 편법과 뭐 꼼수라고 비판을 받을 대목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서로 이제 아마 선거 끝나고 또 고소 고발 사건이 또 이어지겠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근데 어찌됐든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칙에 입각해서 뭔가 좀 더 확실한 지금의 어떤 그 규정 이런 것들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건 전례 없는 이 비례정당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혼선을 빚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권 비례정당의 적통 경쟁이 있어요. 더불어시민당, 뭐 민주당 쪽에서는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열린민주당 쪽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또 그쪽에서 하는 얘기도 그렇고요. 뭐 DNA 검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자, 서자, 효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글쎄요, 이건 뭐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을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민주당 뭐 넓게 보면 범진보, 범민주 진영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뭐 우리 이제 그 제과학계들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과자 나오고 나면 그 과자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그러면서 시장 파이가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열심히 경쟁을 같이 해주면 그것 자체가 일정하게 투표율을 끌어올리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이제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친문 문제긴 진영의 하지만요. 다른 세력들도 그쪽 진보 세력도 지금 많이 좀 예, 규합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일정하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장으로 얼마나 유인하느냐 이런 효과로 직접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찬반 양론이 있고 또 양 진영으로 결집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그게 꼭 다 지지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검찰 개혁에 관한 요구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수사에 관해서는 서로 관점도 엇갈리고 공정이라는 화두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아직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열린민주당이 열심히 선전하는 것이 크게 보면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떡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합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저는 말씀이신가요? 금방 그렇게 합쳐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서 비례정당 하나가 더 나왔든가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에서 그쪽 찍어도 됩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이 나눠지고 우리 정당이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다른 데서 뺏어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네. 불안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데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의 적통 경쟁을 하는 또 다른 정당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의석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을 계속 견제하면서 경쟁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후년이면 벌써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까지 가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독자 후보를 내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넓게 보면은 여권 내에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갈등의 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통합당 공식 유튜브 옳은소리에서 방송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한 대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적극적인 지지층을 겨냥한 유튜브 채널의 발언이었겠습니다만 논란이 되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당 차원에서도 좀 문제의식을 느꼈는지 바로 또 삭제가 됐단 말이죠. 네.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당이나 언제나 우리가 지켜봤던 상황이 뭐냐면 총선을 앞두고 정말 막말 한마디가 그 총선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준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것이 얼마만큼 악재가 될까 하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유튜브라는 건 어차피 좀 고정 지지층이 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튜버들이 그 활약을 지켜보지 예.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발언한 사람도 보니까 기존의 보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고정 지지층들에게
국민들에게 뭔가 좀 어필하고 보다 이 유튜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한 발언이고 또 일부 뭐 그런 어떤 보수 유튜브에서 늘 하던 이야기를 이렇게 옮겨온 것 같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통합당은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양쪽 다 지금 이 뭐 지지층의 어떤 결집하는 단계가 아니라 51대 49 게임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양쪽 진영이 예를 들어서 48대 48이면 팽팽하면 나머지 3, 4가 결정하는 어떤 상황이 계속 도래할 겁니다. 그 3, 4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아무리 고정 지지층을 뭐 상대로 한다지만 유튜브에서 당 공식 유튜브에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난 표 찍어주고 싶었는데 고민되네 하게 만든다면 굉장히 악재죠. 거의 뭐 자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바로 삭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 앞두고 제일 조심해야 할 게 입이라고 하는데 인천 얘기 같이 좀 해주세요. 네. 김평론가께서는 총구석이라고 정승현 후보가 그랬는데 유승민 의원이 오니까 이제 반기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겸양의 차원에서요. 글쎄요, 이거 조금 지나치다. 예전에 했던 이부망천 얘기가 저는 바로 떠올랐거든요.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막말하는 거야? 막말하는 정당인가? 막말하는 후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 비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단어가 뒤에 연결됩니까? 깨끗하다. 이 단어가 연결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촉발시키는 뭔가의 단어, 어떤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오고 나니까 이부망천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그 공식 유튜브 말씀도 하셨지만 유튜브의 성격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거 얘기 딱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 교도소에서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급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임기 내에 하고 싶은데 다 하라고 얘기를 한 이 얘기가 나오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심재철 원내대표의 탄핵 발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촉발시키게 되면 이게 곧바로 정당의 비호감도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이 코로나19 사태나 여러 가지 사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올라가고 미래통합당이 제자리에 멈추거나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통합당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 좋은 시그널이다. 예. 물론 중도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민주당을 심판하는 여론이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선거라고 하는 건 이쪽 아니면 이쪽을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쪽으로 가기 싫어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이나마 뭐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잦은 실수라든가 사람들한테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을 만들면서 그런 거를 연결을 못 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이 평론가께서 답을 해주셨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 속에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유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이게 투표라고도 관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 또 선관위가 조금 늦었다. 사실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사실 굉장히 뭐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투표를 다시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말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성사가 됐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야 됐다. 그런데 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너무 늦게, 물론 어쩔 수가 없겠죠. 지금 그 공관들이 제대로 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참정권을 잇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좀 유감 표명이라도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건 예. 국민으로서 사실 해야 될 어떤 권리니까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낮춰지면 지금 각 당에서도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 보수 투표율이 많이 이렇게 좌우되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비교하면 뭐 그때는 이제 당시 문재인 후보한테 한 50% 넘는 득표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재외국민 투표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있고 또 외국에 나가서 살면 국내에서 있는 정치적 이슈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더 떨어져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재외국민 투표율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좀 불리한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투표자 수가 전체적으로 한 17만 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중에 한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역구에 따라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뭐 당선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정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